네, 삶의 기적이 이렇게 하겠구나. 7월 6일 5am 모닝 레시피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내게 나타난 영광스러운 삶, 영국에서 사진작가인 이완화로부터 온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약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음부 헤르페스, 이게 음부의 포진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성병이래요. 이 성병에 신경을 썼습니다. 헤르페스는 2개월 단위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익숙한 불편함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루이스 헤이의 철학을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의 책을 읽어왔기에 더 이상 항생제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병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젊은 나이에 생식기를 거부하게 된 오래된 패턴을 살펴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기가 못생기고 창피하다고 믿었던 때와 만지지도 못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생리 때 한 번도 탐폰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질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성관계라뇨. 20살이 되어서야 이런 관점들이 차츰 누그러들었고 이제 성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이 바로 헤르페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깨닫고 있는 중이었죠. 나는 헤르페스를 일으킨 부정적인 패턴들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기쁨의 감정으로 내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질병이라는 환상에게 힘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고통이란 단어 대신 감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루이스의 책 치유에 나온 헤르페스와 관련된 확언을 했고 만트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다 나았다는 강한 신념으로 확언을 반복하며 최대한 많이 성기가 건강해지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성기를 위해 건강하고 감사한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4일 정도 작업을 한 뒤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헤르페스가 다 나았는지 보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미 다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내게 말했습니다. 루이스의 확언과 당신이 이제껏 노력한 내면 작업의 결과가 보이는군요. 모두 좋아 보여요.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얼떨떨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은 완치되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치유한 것이지요. 이 경험으로 인해 나는 내면 작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바깥 세상을 창조한다는 강한 믿음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을 창조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헤르페스는 단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 네.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현실을 창조한다. 내면을 치유하는 것이 현실을 창조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을 창조해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학원해야죠. 오늘의 학원 함께 해주세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이게 아닌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사랑하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죄송해요.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여러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디 계시지? 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작할게요. 어제 그 주인공인 로버트와 마이크의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는 그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센트씩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매주 토요일 30센트씩 버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30센트는 나중에 소제목입니다. 그날 아침 9시경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었다. 마이크와 내가 이제는 다 자라서 독립한 자신의 두 아들을 연상시킨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마틴 여사는 친절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이라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선반에서 통조림통들을 내려 총체로 먼지를 털어놓고는 다시 가지런하게 정리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내가 부자 아빠라고 부르는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런 소형 슈퍼마켓을 9개나 갖고 있었다. 그 가게들에는 모두 넓은 주차장이 딸려 있었는데 말하자면 편의점이나 동네 식료 잡화점의 초기 유형인 셈이었다. 사람들은 우유와 빵, 버터, 담배 같은 물건들을 사러 그곳을 찾았다. 문제는 하와이의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 시절이었다는 점이다. 찌는 듯한 열기 때문에 가게들은 문을 닫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 쪽으로 난 가게 앞 뒷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했다.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주차장에 들어올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려 가게가 들어왔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나 존재할 수 있었던 일자리였던 셈이다. 마이크와 나는 3주 동안 마틴 여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3시간씩 일을 했다. 정오쯤이면 일이 끝났고 그러면 마틴 여사는 우리 각자의 손에 10센트짜리 동전을 3개씩 떨어뜨렸다. 아무리 그때가 1950년대 중반이고 우리가 9살짜리 꼬마들이라고 해도 30센트는 그리 흡족한 돈이 아니었다. 그 시절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며 나는 대개 그 만화책을 샀는데 소비하고는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4주째가 되던 수요일 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 그만둘 거야. 점심시간에 마이크에게 말했다. 지루한 학교 생활에 토요일을 기다리는 낭마저 사라진 터였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실망케 한 것은 30센트라는 보수였다.
그러자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노와 좌절감으로 물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빠가 그러셨거든? 네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데려오라 하셨어. 뭐야? 내가 분개하며 말했다. 내가 지쳐서 이렇게 나오길 기다리고 계셨다고? 그런 셈이지. 우리 아빠는 좀 다르신 분이셔. 너희 아빠랑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시지. 너희 부모님은 훈계를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빠는 말씀이 별로 없는 편이야.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네가 준비가 됐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아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러는 건지도. 아빠가 토요일에 설명해 주실 거야. 토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입니다. 나는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맞설 준비가 돼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빠라고 칭하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미성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많이 한 나의 가난한 아버지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시간당 25센트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런 빌어먹을 일자리가 네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니? 가난한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마이크의 아버지가 열어준 문을 통해 마이크네 집에 발을 들여놓았다. 자리에 가서 앉아 기다리도록 해라.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어색함을 느끼며 4주 전에 그곳에서 봤던 두 여자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45분이 흘러갔고 나는 열불이 나기 시작했다. 두 여자분은 이미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고 30분 전에 떠난 상태였다. 나이 많은 신사 한 분도 20분 동안 머물다가 가버렸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맑고 아름다운 하와이의 토요일에 사향 냄새 나는 칙칙한 거실에 홀로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구두쇠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전화로 얘기하는 소리 등이 들렸다. 그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 마침내 15분이 더 흘러 정각 9시가 되자 부자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내게 들어오라고 했다. 보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면서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니까요. 내가 불쑥 내뱉었다.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린아이로서 어른에게 맞서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게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야구 놀이까지 포기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제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고요. 네? 시리가 막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웬일이야.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관심도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무시했어요. 제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자 아버지는 회전의자에서 몸을 젖히며 양손으로 턱을 개고는 나를 응시했다. 그만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구나. 그분이 말했다.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직원들 대다수처럼 말하니 말이다. 뭐라고요? 저는 아저씨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를 괴롭히시는 것뿐이잖아요. 그것은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뭘 가르쳐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저씨는 제가 푼돈 받고 일하는 것에 동의한 이후 제게 말을 거신 적도 없어요. 시간당 10센트라니 아저씨를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미성년 노동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것도 아시죠? 와우,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대다수와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내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처럼 말이다. 할 말 없으시죠? 어디 있으시면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다그치며 스스로 어린애치고는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아저씨는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니? 제게 말씀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저는 3주 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말로 설명을 하거나 강의를 해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그건 학교에서나 쓰는 방식이지. 하지만 삶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와 다르단다. 그리고 우리 삶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를 제멋대로 내두른다고 해야 옳지. 그렇게 내두를 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정신 차려. 네게 가르칠 게 있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삶이 나를 내두르면서 가르치는 거라고?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내가 지금 사기꾼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분명해졌다.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에 내돌리게 될 뿐이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단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덤벼들지 자신을 내두르고 있는 게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단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전진한단다. 물론 대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싸우고. 만약 네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일자리나 낮은 급료, 상사 등을 탓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겠지. 너는 늘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겨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이나 꿈꾸며 살게 될 거야. 부자 아버지는 나를 굽어보며 내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분의 눈길이 내 눈과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 응시하며 눈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마침내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눈길을 돌렸다. 그분의 말이 옳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분을 비난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현실을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나아가기 위해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삶을 바꾼다는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슈독 오늘 계속 해볼게요. 슈독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신발에 미친 사람을 일컫는 약간의 은어 같은 거래요. 네, 이 신발에 미친 사람, 네, 나이키가 탄생하다. 이렇게 파트너 사이 배신과 함께 찾아오면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 오나스카가 블루리본과의 관계를 끊고 새 파트너를 찾는다. 그래서 사업을 지킬 생각을 했더니 새 운동화를 만들어낼 공장을 찾아 나섰고 새 공장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오니스카가 아닌 다른 필라이트 자신을 위한 브랜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세상에 등장했고 문제는 나이키의 등장이 이 오니스카와의 피할 수 없는 불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곧바로 이제 소송에 들어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해요. 필은 직원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보지 못한 무언가가 적혀있다고 그들은 회상했습니다. 바로 포기였죠. 하지만 필은 그의 미친 생각이자 미국에서 멋지게 성장 중이던 블루리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을 때 이를 빨리 털고 일어나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라이트는 블루리본의 창립자이자 대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업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을 갑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작별은 위기가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일본 운동화를 수입해 미국 시장을 장악한다는 미친 생각으로 출발한 필은 이제 자신의 브랜드 나이키로 미국 신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아이디어 브랜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법정은 블루리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니스카가 블루리본의 배상금을 물며 두 회사는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은 과감히 기업명을 블루리본에서 나이키로 바꿨습니다. 이제 필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이키를 전도하고 나이키를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갖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필라이트는 스스로 되물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고 싶은 걸까? 123위 선수들이 신은 나이키. 오니스카 운동화를 팔던 블루리본 시절 필라이트는 오니스카의 공급 문제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본에서는 분명 제품을 보냈다고 했지만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읽을게요. 까먹었으니까 우린 그동안 운동화가 바다를 건너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죠. 마침내 오니스카와의 관계가 끝나면서 이러한 공급 문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공급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 러닝화 수요 자체가 급증한 것이죠. 수요와 공급은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때 전해주지 못하면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러닝화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떠한 신호가 있었던 것도 아닌 너무나 갑작스러운 현상이었기에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상점으로 가나 러닝화는 늘 부족했죠. 나이키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필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나이키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이 7% 할인 간격으로 6개월 성금 그리고 환급 불가능한 조건으로 미리 대량 주문을 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소매업체들이 과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였습니다. 필이 간절히 부탁해도 소매업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필의 말은 논리적이기에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매업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필이 제안한 계약을 체결했고 나이키는 공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고객들이 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했었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내일 할게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스틴